길버트 하먼 린네성의 한계, 이론을 중심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오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게 할 것입니다.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거울을 통해 시작이 달랐습니다. 이 마을은 내성 마을이라고 불리웠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특별한 거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거울은 단순히 외모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감정 상태와 정신적 상태를 비추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오늘 하루의 감정을 예측하고는 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베키 할머니였습니다. 베키는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인생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분이었죠.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청년 톰이 베키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최근에 자신의 감정이 계속해서 뒤죽박죽이 되어 혼란스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베키 할머니, 매일 아침 거울을 보아도 제 마음 상태를 알기 어렵습니다. 거울은 늘 밝음을 비추지만 제 속은 그렇지 않아요. 베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톰에게 커다란 어떤 거울을 소개했습니다. 이곳은 내성의 거울이지만 우리의 감정을 완벽히 드러낼 수는 없단다. 이 거울은 단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싶은지를 반영할 뿐이다. 스스로에 대한 이해는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단다. 그래서 톰은 베키 할머니의 조언에 따라 자신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분을 설명할 수 있는 일이나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감정은 하나의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주위 환경과 시각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깊이 파헤친 톰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내성의 거울이 단지 자신이 그날 어떻게 느끼고 싶은지에 대한 표면적인 단서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일종의 해석일 뿐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탐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죠. 톰은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에게 거울에 보이는 감정을 그대로 믿지만 말고 자신의 실제 마음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라고 조언하고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톰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성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타인을 더 깊게 이해하고 보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모니, 내성의 한계 이론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한 우리의 감정이 사실은 개인적 해석임을 일깨워주며 그 해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었습니다. 사물의 표면 뒤에 감춰진 진실을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 가진 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철학과 감정이 엉키는 마법 같은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마음속에 특별한 가치의 불꽃을 품고 있었어요. 그 불꽃은 매일매일 사람들의 감정 속에서 춤추며 각자의 삶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왕국 한가운데 살았던 아멜리아는 늘 감정이란 단지 순간적인 느낌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번 자신의 마음속 불꽃이 일으키는 신호들을 무시하곤 했죠. 그녀는 감정이란 이치에 맞지 않는 허상이라 믿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짓거나 눈물을 흘릴 때도 그저 무덤덤하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어느 날 아멜리아는 산책을 하다 우연히 왕국에서 가장 나이 많은 현자를 만났습니다. 현자의 이름은 맥스 셸러였는데 그가 아멜리아를 향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얘야, 가치란 단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이란다. 아멜리아는 콧방귀를 뀌며 현자님, 제 감정은 그냥 순간의 기분일 뿐이에요. 그것들이 진짜 존재한다고는 믿기 힘드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맥스 셸러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면 내 이야기를 들어보겠니? 하고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한 예술가가 있었단다. 그는 늘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세상을 떠돌아다녔지. 어느 날 그는 땅에 피어난 한 송이 꽃을 보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어. 그 감정은 그에게 그 꽃이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움이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알려주었지. 그는 비로소 자신이 찾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 거야. 아멜리아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예술가가 느낀 감정이 단순한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꽃 속의 특별한 무언가를 인식하게 해주는 도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맥스 셸러는 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가치는 눈에 띄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바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달이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멜리아는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녀는 감정이 그저 순간의 기분이 아닌 세상 곳곳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을 깨달았죠. 좀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아멜리아는 늘 맥스 셸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람들에게 감정의 힘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왕국 곳곳을 여행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감정 속에서 춤추고 있는 가치의 불꽃을 발견하도록 도왔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빛나는 그 불꽃은 각자 다른 모양과 색깔을 띠고 있지만 모두가 자신의 가치와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소중한 길잡이가 되어 주었어요. 이렇듯 아멜리아와 함께한 왕국 사람들은 감정의 가치를 새롭게 보고 느끼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행복을 느낄 때면 하늘 위로 가치의 불꽃을 날리곤 했어요. 그 불꽃은 우주로 퍼져나가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더욱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프로토스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로봇이 작은 마을에서 깨어났습니다. 프로토스는 새로운 기술과 제작법을 알고 있는 최신형 로봇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도전은 이삭 아시모프의 로봇공학 3대 원칙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프로토스가 처음 마을에 도착한 날, 마을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며 여러 가지 일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주로 농장을 돌보는 일을 맡았지만 때때로 병든 사람을 돌보거나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원칙에 따라 절대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항상 주의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얼마나 빨리 번졌는지 모를 일입니다. 프로토스는 평소처럼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화재 현장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그의 행동을 지배하며 그는 즉시 불길로 뛰어들었습니다. 불타는 건물 안에는 몇몇 사람들이 갇혀 있었고 프로토스는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에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프로토스의 시스템은 점점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구해냈지만 프로토스 스스로는 심각한 손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의 프로세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세 번째 원칙이 파기되기 직전에 있었음에도 첫 번째 원칙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수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지만 프로토스는 그 사건 이후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인간과 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로봇의 존재는 그저 지시를 따르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후 프로토스는 마을에 더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친구이자 보호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강연도 하고 로봇과 인간 간의 올바른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프로토스와 마을 사람들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갔고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퍼지며 인류와 로봇의 공존에 대한 희망을 전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공자의 이론 중 하나인 인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공자와 그의 충실한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들 중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멀리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한 곳, 즉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의 이상향이었습니다. 공자는 늘 그들에게 말하곤 했죠. 인을 실천하라. 그것은 너희가 사람답게 사는 길이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한 번쯤은 궁금해했습니다. 길을 걷던 중 그들은 좁은 산길에서 한 무리의 직업 운송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길이 협소하여 양쪽이 모두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얼핏 봐도 서로가 양보하지 않으면 긴 시간이 걸릴 상황이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인 자루가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너무 늦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해가 지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인을 시험할 기회가 아닌가? 두려워 말고 지혜를 발휘해 보아라. 친구의 말에 깊게 생각하던 자공이 나서서 직업 운송분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길을 양보하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약간의 도움을 드리면 길을 빨리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운송분들은 비록 낯선 자들에게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자공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마침내 승낙했습니다. 제자들은 물건을 나르는 일을 도왔고 서로 협력하여 딜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공자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아라. 이게 바로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타인을 존중하고 스스로 먼저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인을 이루는 첫걸음이지. 딜이 끝난 후 운송분 중 한 명이 고맙다며 말했다. 당신들 덕분에 일이 더 쉬워졌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오늘의 친절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인의 연쇄 작용이었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사회에 조화를 주는 도덕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공자와 제자들은 모두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근처 마을의 원주민들에게서도 따뜻한 대접을 받으며 인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단순히 도덕적 책임이 아니라 사람들과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임을 보여줍니다. 공자가 말한 인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후로도 공자와 제자들은 여러 여행을 통해 인을 실천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더욱 깊은 인간애를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